노동자들이 살아갈 길은 정말 없단 말인가. 아서 모리슨 단편소설. 마땅한 대책도 없이. 런던 동부 지역의 사람들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거나 열을 지어 모여다니거나 길가에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 소란을 부리거나 텅 빈 부엌에서 고함을 치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총파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파업에 미리 대비하고 있던 어느 한 집단의 노동자들에게 파업에 들어가라는 지령이 떨어졌고 그리하여 그들은 파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여기저기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는 동조 파업에 들어가라는 지령이 떨어졌고 그리하여 아무런 대비가 없던 그들도 파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집단에 속해 있던 노동자들에게까지 파업이 한창이니 파업에 들어가라는 지령이 내려졌고 그리하여 그들 역시 파업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윽고 연계 업종에서는 파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일감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에서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야 사정 이야기. 부두로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고 난입했다는 투의 표현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미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린 상황이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자기네들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의 본을 받아 하는 일 없이 때를 지어 빈둥빈둥 돌아다니고 있었다. 아무튼 런던의 동부 지역은 대단히 소란스러웠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줄이고 있었다. 한편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대단한 흥미를 갖고 이 지역에 눈길을 주었으며 진심 어린 충고를 던지기도 했지만 실제 이해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파업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사정이 이로운 쪽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있음직한 맨체스터나 버밍엄, 리버풀이나 뉴카슬 등을 향해 도보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런던에서 북쪽으로 뻗은 북부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10명 또는 20명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때로는 혼자 또는 두 사람이 함께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버데트로에서 모여 빅토리아 공원, 클랩튼, 스탠포드 힐을 거쳐 엔필드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참이었다. 일행의 뒤쪽에는 세 사람이 작은 무리를 이루어 함께 가고 있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입심 좋은 젊은 사나이, 그보다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이는 과묵한 사나이, 그리고 안색이 창백하고 얼굴에 근심이 어린 키가 작은 사나이가 연장이 든 배낭을 둘러맨 채 이따금씩 발작적인 기침을 하면서 앞선 일행을 뒤따라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행은 거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묵묵히 보도와 도로를 따라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었다. 아무튼 이들 노동자의 모습을 보면 뜨내기 일꾼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얼굴도 깨끗했고 옷도 잘 손질이 되어 있어서 지방 법원에 가서 재판에 배석한 다음 돌아오는 배심원들로 본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조그마한 밭을 사이에 두고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게 되자 일행은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일행의 맨 앞에 서서 가고 있던 사람은 아직 마음에 걸리는 식소를 거느리지 않은 젊은 친구였는데 그는 이번 여행을 기분 전환을 위한 심심풀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코디언까지 메고 나왔던 것이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침울하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긴 그는 자기네들이 지금 알렉산드라 궁전으로 가고 있다는 투의 농담도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다. 그때 배낭을 메고 맨 뒤쪽에서 따라오던 키 작은 사나이가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주머니에서 손을 꺼낸 다음 그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3실링의 돈을 내려다보았다. 어째 이런 일이? 그가 말했다. 여편네일 거야. 이런 짓을 한 건. 길을 떠날 때 몰래 살짝 넣은 거겠지. 자기는 애들하고 1실링밖에 없을 텐데. 그는 걱정스러운 듯 갑자기 진땀을 흘렸다. 우체국에서 도로 붙여야겠군. 그러면 되겠지. 붙이다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그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던 입심 좋은 젊은 사나이가 강한 경멸감이 담긴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부인께선 괜찮을 거니 당신 앞가림이나 하쇼. 여자들은 항상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합디다. 곧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 돈이 필요할걸?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을 테니 그냥 갖고 계쇼. 노형, 안 그렇소? 그는 데이브라는 이름의 과묵한 사나이에게 동의를 구했다. 거참 이상하구먼. 과묵한 사나이가 대꾸했다. 우리 집 여편네는 내가 떠나기 전에 주머니 밑바닥까지 털어갔거든. 게다가 돈을 곧 얼마쯤 더 보내지 않으면 자기를 빌어먹게 했다고 사람을 보내고 난리를 필 게 틀림없단 말이야.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도보 여행은 계속되고 갈수록 길은 점점 더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맨 앞에 서서 가던 쾌활한 사나이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팔머즈 그린에 당도했을 때 4명의 사나이가 엔필드의 변기 공장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곧장 앞으로 가버렸다. 별다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방향을 왼쪽으로 바꾸어 포터즈바 쪽으로 갔다. 조이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의 키 작은 사나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데이브에게 이렇게 물었다. 데이브,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뉴카슬이 더 가까운가? 아니면 미들즈브러가 더 가까운가? 미들즈브러가 더 가깝지. 내가 실제 걸어가 본 적이 있거든. 걷는다는 것도 결국 그리 고된 건 아니군. 안 그런가? 조이가 생각에 잠긴 듯한 어조로 말했다. 어땠었나? 괜찮지 않았었나? 거기까지 가긴 갔었지. 길이 고되긴 고되지만 형편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법 아닌가? 운이지, 운이야. 내가 걸어갔을 땐 일기가 나빴어. 가서 편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거기서도 젠장 파업이나 일으킬까 보다. 입심 좋은 젊은 사나이가 이렇게 말했다. 거기서 파업을 일으키겠다고? 조이가 놀란 듯이 큰 소리로 반문했다. 어떻게? 누가 가서 사람들을 불러내지? 왜 내가 하죠? 나한테도 그만한 능력은 있소이다. 안 그렇소? 노동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부와 풍요와 사치를 생산해 놓고도 그 한가운데서 할 일이 없이 줄임배를 움켜쥐고 있다면 노동자 형제들이여 이제 일어설 때가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를 혹사하여 살이 뒤룩뒤룩 찐 자본가들을 무릎 꿇게 할 때가 아닌가요? 찬성이요, 찬성. 조이 클레이튼이 갈채를 보냈다. 그러나 열을 올려 갈채를 보낸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아마도 너무 들어서 생소한 말들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뉴먼, 아주 멋지구먼. 뉴먼이라는 이름의 이 젊은 사나이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한바탕 연설 연습을 하는 버릇이 있었다. 토론회에서 그런 재주를 익혔던 것이다. 그리고 조이 클레이튼은 항상 열성적인 청중 역할을 했다. 잠깐 주위가 조용해진 다음 아코디언에서 다른 곡조가 울려 나오기 시작했다. 이때 뉴먼이 또 한마디의 열변을 시도했다.
공장에선 모두 나를 보고 농땡이꾼 유먼이라고 합니다. 왜냐? 거야 물론 내가 농땡이꾼이기 때문입니다. 잔성이요, 잔성. 이번에는 데이브가 어렴풋한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 난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철저하게 농땡이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농땡이꾼으로 남을 겁니다. 노동자가 일을 덜하면 할수록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지 않소? 안 그렇소? 그러면 노동자가 자본가들을 더욱더 쥐어짤 수 있지 않소? 안 그렇소? 그래서 난 농땡이를 치겠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성하고도 신성한 의무로서 난 농땡이를 치겠다. 이 말입니다. 한두 주일 정도라면 자네 맘대로 농땡이를 치게나. 데이브 버지가 시큰둥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만 말 좀 삼갔으면 쓰겠구먼. 포터즈 힐에 다다르자 일행은 발길을 멈추고 울타리 아래 앉아 빵 한 덩어리와 치즈를 먹거나 또는 빵 한 덩어리만 먹은 다음 깡통에 든 차가운 차를 마셨다.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았던 농땡이꾼 유머는 그의 두 동료한테 얻어먹고 마셨다. 일행이 다시 길을 재촉하여 북부 대로에 들어섰을 때 유머는 허리를 편 다음 교활한 눈으로 조이 클레이튼 쪽을 슬쩍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한테 한두 실링만 있다면 노형들한테 맥주 한 잔씩 앵길 텐데요. 조이가 심란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자네한테 돈이 없으면 나라도 한턱 내야 되지 않겠나. 편치 않은 듯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가까운 주막을 향해 몸을 돌렸다. 데이브. 발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계속 앞으로 가고 있던 데이브 버지를 향해 그가 소리쳤다. 한 잔 안 하겠나? 그 말에 데이브가 느린 어조로 이렇게 대꾸했다. 글쎄, 그런 식으로 멋을 부리는 건 잘하는 짓 같지 않은데. 나중에 조이는 적어도 이 실링은 붙여야겠다는 생각에 우체국 앞에서 멈추려 했다. 그러나 뉴먼이 이에 반대했다. 비상시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돈을 손이 안 닿는 곳에다 보낸다는 것은 얼마나 지각 없는 행동인가를 세세하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는 것이 여자라는 자신의 논리를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조이는 적어도 하루 이틀 동안은 뒤로 미루었다가 돈을 붙이기로 결정했다. 길 사정은 점점 더 나빠지고 먼지도 더욱 더 많아졌다. 사람들의 행색이 점점 더 뜨내기를 닮아가고 있었다. 이따금씩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저녁 무렵이 가까이 되어서는 완전히 먹고 말았다. 연주를 하던 사람도 지쳤지만 걷는 일에 곧 실증을 느끼게 된 일행 가운데 몇몇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아코디언 소음을 짜증스러워했던 것이다. 먼지 때문에 기침이 한층 더 심해진 조이 클레이튼에게는 발작적인 기침이 일고 난 다음에 들리는 아코디언 소리가 특히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지금까지 열댓 번은 되풀이해서 연주되었던 곡조들의 느리고도 웅웅거리는 소리는 정말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엇이 그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트필드역에서 일행 가운데 앞장을 서서 가던 두 사람이 어느 승객을 거들어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는 동전 몇 잎을 받았다. 딕스웰 힐까지 왔을 때는 함께 모여가던 사람들이 흩어져 기다란 줄을 이루게 되었고 뉴먼은 판에 박힌 듯한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입조심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밤이 되었다. 밤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밤 공기가 감미로웠다. 웰원과 코디코트 중간 지점에서 일행은 잠을 청할 만한 헛간 같은 곳을 찾아 모두 흩어졌다. 아코디언 연주가 많은
웰원에 있는 자그마한 주막에 머물렀는데 한 곡조 연주를 해서 운이 좋으면 맥주 한 잔에다 헛간 한 구석이라도 얻을 속셈이었던 것이다. 데이브 버지가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채의 초가 오두막을 찾아냈는데 그 안에는 아직 묵지 않은 건초더미가 쌓여 있었다. 뉴먼은 곧장 건초더미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가장 아늑한 구석자리로 가서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데이브 버지는 뉴먼이 깔고 누운 자리에서 건초더미를 약간 끌어낸 다음 그 다음으로 좋아 보이는 장소에 조이 클레이튼을 도와 그의 잠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이내 잠이 들어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이는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기침을 하면서 이리저리 뒤척거렸다.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몇 달 동안 감옥 신세를 지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헛간에서 잠을 자기로 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 이야기가 심술궂게 돌았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엔 다행히도 코디코트에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북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세 사람이 음식점에서 냉육과 빵을 사서 골고루 대접해 주었던 것이다. 아코디언을 가진 사나이가 그들을 따라갔다. 잠자리와 아침 식사 그리고 8펜스의 돈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그는 히친에 머물러서 적어도 하루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그 다음 일행과 헤어져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떠돌아다닐 계획이었다. 그래서 히친을 지나고부터는 음악이 없었다. 이윽고 조이 클레이튼의 발걸음이 처지기 시작했다. 뉴먼이 마음속으로 무언가 계획을 꾸미고 있는 동안 세 사람은 일행과 떨어지게 되었고 조이는 비틀거리며 힘겹게 다른 두 사람의 뒤를 겨우 따라가고 있었다. 수면도 부족했고 체력도 달렸던 것이다. 데이브 버지가 연장이 든 배낭을 들어주었다. 그래도 몇 번이나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뉴먼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동료들과 떨어지지 않겠다는 결심을 피력한 다음 한잔하자고 넌지시 말했다. 데이브 버지는 헨로우에 있는 철도 횡단로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동안 놀라서 날뛰는 말을 잡아주고 2펜스의 돈을 벌었다. 그때부터 조이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황토색의 누런 길만 보아도 현기증이 일었으며 세상이 어떤 때는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파랗게 보이기도 했다. 잦은 기침 때문에 몸의 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이었던 것이다. 때로는 동료의 부축을 받고 때로는 혼자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갔다. 일행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한참 멀리 가버려서 보이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가면 풍차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쉬겠다는 것이었다. 세 사람은 비들스웨이드 바로 외곽 쪽에 있는 강가의 낡은 선승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걷던 조이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쓰러지더니 그대로 누워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아침 해가 훤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잠을 잤다. 눈을 떠보니 데이브 버지는 문 쪽에 앉아 있었으나 뉴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연장이 든 배낭도 눈에 띄지 않았다. 찾아보았자 헛일이지. 데이브가 말했다. 그놈 짓이거든. 뭐라고? 그놈의 농땡이꾼이 자네 연장을 슬쩍해 갖고서 도망쳐버렸어. 그놈이 지금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나? 그럴 리가. 조이가 새파랗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다. 연장을 훔쳐가다니 설마 그럴 리가. 맙소사, 그 배낭 안에는 15실링이나 나가는 값비싼 연장이 들어있었는데 두께나 지름을 재는 데 쓰는 연장 있지 않은가. 설마
그 친구가 도망이야 갔을라고. 데이브 버지가 덤덤한 표정으로 그게 사실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머니도 뒤져보게나. 아마 거기에도 손을 댔을걸. 그가 말한 대로였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작은 키의 사나이를 엄습했다. 어째 이런 일이. 그 이실링은 집에 붙일 돈이었는데. 게다가 연장도 없어졌으니 일은 어떻게 하지?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거라도 저당 잡혀 집에다 돈을 붙일 작정이었는데. 어째 이런 일이. 이건 정말 너무하군. 많이 걸은 데다가 잠까지 너무 오랫동안 자고 보니 온몸이 쑤시고 뻐근했다. 그런 조이를 다시 걷게 하느라고 데이브는 진땀을 빼야만 했다. 어제 오후 일을 기억하지 못하던 조이가 처음엔 앞서가던 일행에 대해 묻기도 했다. 몇 마일 동안을 둘은 말없이 터덜터덜 걸었다. 그러다 갑자기 조이가 길가에 풀던 불에 몸을 던졌다. 왜 아무도 나를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지? 그가 훌쩍이며 말했다. 난 누구한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 그런 친구란 말일세. 리터슨 공장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근 20년이나 일을 했다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기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와버린 거지.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나왔단 말일세. 나야 일을 그만두고 싶었던 건 아니지. 이건 하나님도 알고 계셔. 그런데 그들이 나보고 나가라고 하기에 즉시 나와버린 거란 말일세. 그러다가 섬에 가서 다른 일자리를 구했더니 덩치 큰 친구들 4명이 몰려와서 나를 반쯤 죽여놓더구먼. 난 그곳이 파업 대상 구역인지 몰랐단 말일세. 그 친구들 가운데 2명이 경찰에 검거되었을 때 조합에서 그들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라고 하더군. 그렇게 하면 파업 수당을 다시 주겠다고 했단 말일세.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 그런데 파업 수당을 주기는커녕 실컷 조롱한 다음 쫓아내더란 말일세. 이젠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게 되었으니 그 농땡이꾼이. 맙소사,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그 무렵 조이는 화물차 뒤에서 빼낸 물을 먹는 법도 배우고 철일은 무나마 감지덕지하게 여길 줄도 알게 되었다. 또한 구걸하거나 도둑질하는 수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는 엄두도 못 내는 사람에게 떠돌이 생활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도 여러 가지 면으로 배웠다고도 할 수 있었다. 어쨌든 그는 줄곧 기침을 했으며 심할 경우엔 기둥이나 문을 붙잡고 기침을 하다가 어떤 때는 피까지 토했다. 입을 다물고 아무 것에도 눈을 주지 않은 채 그는 기계적으로 터벅터벅 걸을 뿐이었다. 한 번은 마치 꿈에서 깨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없었던가? 다른 사람이라니? 잠시 어리둥절해진 데이브가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 자네도 알다시피 벌써 앞으로 가버렸네. 입을 다문 채 반마일가량 터덜터덜 걸어가더니 조이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도 역시 힘들겠지. 뭐, 그렇겠지. 데이브가 말했다. 잠시 동안 기침을 할 때만 빼놓고 조이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들은 아코디언을 갖고 가지 않는구먼. 걸어서 여행할 땐 누구나 아코디언을 갖고 다녀야지. 걸어서 여행하는 사람을 하나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코디언을 갖고 있더군. 아주 잘 지내던데.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가면 그렇게 힘들 건 없지. 데이브 버지는 머리 위에 모자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조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운수가 사나운 날이었다. 농가에서 빵 부스러기를 좀 얻어 먹었을 뿐이었다. 언덕을 넘고 다른 길로 들어서도 끝도 보이지 않는 누런 빛깔의 길이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조소라도 퍼붓듯이 한없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조이는 데이브 버지보다 한결 더 차분하게 견뎌내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조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렴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가면 그렇게 힘들 건 없지. 그 사람들 아코디언을 아주 잘 이용하더구먼. 빌어먹을.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우리 모두는 아코디언과 같은 신세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숨을 죽여 웃고 있을 때 기침이 갑자기 조이를 엄습했다. 숨을 헐떡이며 그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단지 아코디언을 수없이 모아놓은 것이나 다를 게 없지. 겨우 숨을 가다듬게 되었을 때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코디언 다루듯이 다루어 자기들이 원하는 거라면 아무 곡조나 연주해야 된단 말일세. 그걸로 먹고 사는 거지. 여보게 데이브, 우리 모두는 아코디언 같은 신세란 말일세. 그렇게 말하고서 그가 웃었다. 글쎄, 그런 것도 같군. 데이브가 심드렁한 어조로 대꾸를 하면서 상대의 표정을 묘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이제까지 조이한테서 그런 식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이는 이 기발한 비유에 넋이라도 빼앗긴 듯이 이따금씩 아코디언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어떤 때는 큰 소리로, 어떤 때는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던 것이다. 모두가 아코디언이란 말일세. 빌어먹을. 그들이 시키는 대로 어떤 곡조라도 뽑아내는 아코디언이란 말이지. 우리가 아코디언 신세라고? 아니야. 그 정도도 못 돼. 빌어먹을. 그 정도도 못 되지. 우리야 하찮고 보잘것없는 건반에 불과할 따름이지. 곡조에 맞춰 그들이 제멋대로 눌러대는 건반일 뿐이야. 빌어먹을. 양철 조각같이 보잘것없는 건반인 셈이지. 하찮고 보잘것없는 건반이란 말이야. 그동안 나를 갖고 꽤나 잘 놀더군. 오랫동안 나를 갖고 놀더란 말이야. 데이브 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는 화제를 바꿔보려고 했다. 그러나 조이는 데이브의 말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동안 나를 갖고 꽤나 잘 놀더군. 오랫동안 나를 갖고 놀더란 말이야. 고집스럽게 그가 말을 이었다. 한 번은 어떤 친구가 나를 갖고 놀았는데 그만 스프링이 끊어지고 말았네. 밤에는 운수가 더욱더 사나웠다. 가죽 각반을 차고 개를 데리고 다니던 사나이가 모처럼 찾은 그럴싸한 헛간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를 가보았지만 적당한 잠자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윽고 다듬어 놓은 건초 더미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올라가 보니 잠을 잘 만한 자리가 있었다. 한밤중에 버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누군가 축축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깨어나서 보니 짙은 안개가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데이브, 자네 아닌가? 클레이튼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아이고, 난 자네를 잃었나 해서 걱정했지. 여기 이게 다 뭔가? 설마 물은 아니겠지? 물에 빠진 건 아닌가? 옷이 몽땅 젖어 있구먼.
버지 자신도 속옷까지 몽땅 젖어 있었다. 그는 조이를 눕게 하고선 어서 자라고 했다. 그러나 기침이 발작적으로 나서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아코디언 소리 때문이네. 그게 내 잠을 깨우고 말았네. 기침이 멎자 조이가 이렇게 해명 삼아 말했다. 이럭저럭 밤이 가고 한기가 느껴지는 여명이 세상을 감싸면서 새벽이 가까워졌음을 알렸다. 이들 두 명의 떠돌이는 잠자리에서 내려왔다. 오들오들 떨리는 몸을 녹이기 위해 발에 힘을 주어 쿵쾅거리면서 한 길로 나갔다. 그날 아침 조이는 이따금씩 엄습하는 현기증에 잠깐 동안 정신을 잃곤 했다.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단 말일세. 다시 정신이 들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양철 조각같이 보잘것없는 그놈의 빌어먹을 건반이 고장나 버리고 만 거야. 그리고 한 번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아무튼 이제 한 곡조 더 울릴 참이네. 말도 안 되는 죽음의 행진곡을 울릴 참이지. 마을을 벗어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조이가 어느 집 문에 기대어 기침을 하고 있을 때였다. 풍채가 당당한 노부인이 조그만 털복숭이 강아지를 데리고 걸어나가다가 그에게 1실링짜리 돈을 쥐어주었다. 손이 말을 안 들어 조이는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러자 데이브가 그것을 주워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1실링짜리야. 어떤 만화님이 자네한테 주는 거네. 자, 어서 가서 맥주라도 한잔 하세. 그들은 데이브가 전날 번 돈으로 2페니짜리 빵을 사가지고는 조그만 주막에 술청으로 들어갔다. 데이브는 약한 맥주를 주문했으나 조이는 1페니어치의 진을 섞은 독한 맥주를 주문했다. 이윽고 진을 섞은 독한 맥주로 인해 머리끝까지 취하자 조이는 자기도 모르게 탁자 위로 머리를 떨구었다. 1실링을 내고 받은 거스름돈은 옆에 그대로 남겨둔 채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다. 데이브가 일어서서 아직 남은 빵 조각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러고는 술청 구석에 있던 당구놀이에 사용되는 흙판에다 백묵을 집어들고 이렇게 썼다. 제발 부탁입니다만 이 사나이를 구비논에 데려다 주십시오. 이윽고 식탁 위에 널려있던 동전을 한데 모아놓고 그는 조용히 거리로 나갔다.